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밤마다 우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녹음기를 숨겨두고 확인한 그날 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목소리와 함께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침묵의 무게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요양병원 3층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312호 병실 문 앞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순간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죠. 문손잡이를 돌리며 들어선 병실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아버지 박정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8살의 나이답게 등이 굽어 있고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이제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수지는 가방을 의자에 놓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익숙해진 이런 반응에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봄비가 온 뒤라 공기도 맑고요. 정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져온 과일을 꺼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를 깎으면서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았죠. 아버지가 직접 사과를 깎아주던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토끼 모양으로 사과를 깎아주셨던 기억 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매일 사과만 먹고 싶다고 떼를 썼었는데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깎은 사과 조각을 포크에 꽂아 아버지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정수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 먹었지만 맛을 음미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병실 안의 시간은 항상 이렇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대화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인 말걸기와 침묵의 반복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간병인 이모가 들어와 정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지는 문득 아버지가 이곳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조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하시더라고요. 가끔 잠꼬대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진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잠꼬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간병인이 나간 후 수진은 아버지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떨림이 심해 보였고 눈꺼풀이 자주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병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딸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3층 간호사실에서 김간병인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마침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간병인님. 아, 수진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좀 이상해서요. 김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수지는 며칠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걱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간병인님, 아버지가 자꾸 울어요. 이유 없이요. 왜 그러신 걸까요? 김간병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수지는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님이 좀 달라지셨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밤에 갑자기 소리도 없이 우시더라고요. 꿈을 꾸신 건지 몸을 덜덜 떨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김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잠꼬대도 하세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사과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미안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장례식 때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울음이란 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딸인 자신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아픈 건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특정한 기억이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밤에 잠꼬대할 때 녹음해 둔 건 없나요? 그건 환자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시다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담실을 나온 후 수지는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간병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과하는 듯한 잠깨대, 이유 없는 눈물, 몸떨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어젯밤 흘린 듯한 눈물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평소의 무표정과는 다른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수지는 평소처럼 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김간병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밤에 홀로 있을 때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낮에 보여주는 이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망설임도 후회도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어둠이 이 병실 안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원이 조용해졌을 때 수지는 다시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한쪽 구석 서랍에 조그만 녹음기를 넣어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김간병인의 말을 들은 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그 잠꼬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지는 잠든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소보다 평온해 보였지만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꿈속에서도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수지는 다시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쯤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시 졸고 있을 때였죠. 간병인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가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이곳에 숨겨져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잠든 아버지에게 작게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손이 계속 떨렸어요. 몇 번이고 멈췄다 다시 손을 뻗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간병인이 드나드는 발소리, 식사 트레이가 놓이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였어요. 가끔씩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목소리나 의료진들의 대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병원의 일상이었죠. 수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김간병인이 말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녹음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녹음의 중반부에 다다랐을 무렵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늙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라 젊고 힘있던 시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수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음성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높고 어린 목소리였죠. 5살 아니면 6살 정도의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왜 녹음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그 뒤로 낮고 무서운 남자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음성이었어요. 거칠고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것은 엄마, 엄마, 어린 자신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절망적이고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비명과 함께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이어폰을 뜯어내며 녹음기를 테이블에서 밀어냈습니다. 작은 기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선명했어요. 그 목소리들은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기억이 없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아니었어요. 뇌가 의도적으로 밀어냈던 기억이 이제야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때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죠. 견딜 수 없는 기억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수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마치 잠겨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수진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였어요. 해가 지고 병원 복도에는 저녁 시간에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에게 저녁 안부를 묻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312호 병실 문 앞에서 수지는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정수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인지 침대 위 테이블에는 빈 식판이 놓여 있었어요. 간병인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병실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날카로운 관찰의 시선이었죠.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치를 챈 걸까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상한 낯설미 느껴졌어요. 마치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불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아버지 곁에 앉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에서 들은 그 끔찍한 소리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정수는 자주 몸을 움츠렸습니다. 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어깨를 작게 만들고 손을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눈꺼풀이 자주 떨렸고 입술도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전에도 봤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의 무관심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적인 침묵 같았습니다. 간혹 박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녹음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행동을 지켜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몸을 더욱 움츠렸고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단편들이 꿈처럼 떠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박정수는 크게 놀란 듯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수지는 뭔가를 봤어요.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잘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실 안에는 단순한 노화나 질병이 아닌 훨씬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억눌러 두었던 죄책감과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수지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딸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수지는 복도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온 죄악감의 무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병실을 찾되 말은 아끼고 오히려 간병인과의 대화를 늘렸어요. 김간병인에게는 아버지의 상태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우는 횟수가 늘었는지, 잠꼬대의 내용이 달라졌는지, 혹시 특정한 단어를 반복하지는 않는지 말이죠. 박정수는 딸의 침묵이 더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평소 수진이 들려주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사라지자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식사 중에도 말이 없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딸의 모습에 박정수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수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범죄자를 감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과 표정,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박정수의 손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물컵을 들 때마다 물이 흔들렸고 숟가락을 잡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체적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깜짝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만에 들어보는 딸의 질문이었거든요. 잠은 그냥. 박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흔들렸고 입술을 여러 번 핥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혹시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이요? 수진의 질문은 점점 직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박정수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정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냐?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간절함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딸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듯한,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확인하고 싶다는 듯한 질문이었어요. 수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바랐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정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작은 기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밤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병실에 그날 밤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잠꼬대가 이어졌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어린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박정수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딸의 어린 목소리가 나올 때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병실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정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기억이 안 나.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조차 설득하려는 듯한 절망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잖니. 내가 왜? 하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동자는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부정과 망각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억압된 기억이 치매와 함께 되살아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녹음기 안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아버지의 반응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수진아. 박정수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한때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 기억하게 된 거냐? 기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밤마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수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드디어 해소되고 있었거든요.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드디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너는 5살이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돌아온 자신, 그리고 혼자 있던 어린 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오래 계속됐나요? 몇 년간. 박정수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수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한지,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어색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나요? 몰랐다. 아니,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박정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보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비극이었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었어요. 혹시 어머니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박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너는 10살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도망가고 숨고 울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딸이 저항할 만큼 자란 뒤에야 멈춘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린 딸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였죠. 그 뒤로는 절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계속 나를 피했고 나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박정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던 거예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피했고 박정수는 죄책감 때문에 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모르겠다. 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겠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박정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치매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그때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억압했던 죄책감이 꿈으로, 잠꼬대로,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병실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어요. 비밀이 드러난 후에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모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연두빛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서는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어둠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였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오래전 일이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상태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까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하고 수지는 복잡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수지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병원 측에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윤리위원회 담당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곧바로 내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병원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야 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착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보호자께서 확신하신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덧붙였어요. 환자의 치료와 관리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 박정수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필요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수진에게는 심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다시 아버지 병실을 찾았어요. 박정수는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전문 상담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거예요. 사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결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미 늙고 병든 상태에서 말이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정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 늙은 남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진짜 치료받으셔야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수진의 말에는 여전히 딸로서의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요양병원 정원의 나무들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아버지를 찾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담사와 말을 섞기조차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밀한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좀 더 거리감 있는 어조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수의 대답도 예전과 달랐어요. 무표정하고 무관심했던 모습 대신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행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진 역시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요즘 잠은 좀 편히 주무세요? 예전보다는 낫다. 꿈도 덜 꾸고. 박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 치료와 함께 처방받은 약물의 도움으로 밤중에 우는 일이나 격한 잠꼬대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간병인 김 씨도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은 생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느 날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시면 돼요.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병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경우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과 박정수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부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남남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해가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적어도 증오나 원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신중해졌어요. 박정수는 홀로 병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최근의 기억들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딸에 대한 죄책감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벌이자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회피가 아닌 받아들임의 무게였어요. 아버지와 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